자, 이번 시간은요, 투자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182페이지고요. 바로 2번, 투자의 수익률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종류는요, 기억번, 기대 수익률, 니은번, 요구 수익률, 디귿번, 실현 수익률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잠깐 볼까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목차 2번 보이시죠? 투자의 위험과 수익인데요. 먼저 괄호 1번, 위험은 화살표, 교재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모 5개 암기시켜 드렸죠. 사금, 법인유 5가지예요. 위험 종류, 사금, 법인유 5가지가 되고요. 괄호 2번, 수익률입니다. 자, 수익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대 수익률이죠. 자, 두 번째가 요구 수익률. 세 번째가 실현 수익률입니다. 자, 결론은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실현 수익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약합니다. 자, 하나씩 비교해서 본다면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은 더 쉬운 말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현금 2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2억을 갖고 상가를 사야지. 상가를 사게 되면 1년 동안에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20%의 아주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된대요. 20%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된대. 얘가 뭐죠? 예상 수익률. 따라서 이때 20%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 되고 20%. 두 번째,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요, 무조건 위험이 반영이 돼요. 자, 위험이 반영되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잠시 교재 볼게요, 교재. 자, 교재 보시면 니은번호입니다. 요구 수익률. 자, 투자로부터 기대가 되는 밑줄입니다. 최소한의 수익률 밑줄. 최소 수익률이죠. 최대 하면 틀린 말입니다. 최소 수익률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합한 것이다. 위험 동그라미. 따라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기대 수익률은 무엇을 가리켰느냐? 얘는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요. 앞서 예를 봤듯이 내가 직접 상가를 산다면 얘가 바로 대상 투자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고요. 반면에 요구 수익률은요. 이것은 대상 물건 자체가 아니고 비교하자, 비교. 비교 물건이에요, 비교. 비교하자, 비교. 그럼 볼까요? 만약 내가 2억을 주고 상가를 사게 되면 투자는 신중해야 됩니다. 만약 상가 대신에 땅을 산다면, 상가 대신에 오피스텔을 산다면, 또는 상가 대신에 주식을 산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항상 뭐지? 비교하자. 그래서 상가 대신에 비교해서 주식을 산다면, 주식은 항상 위험이 따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위험을 감안했을 때 1년 동안 사고 팔고 했더니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은 최소한 10% 수익은 예상이 된다. 10% 수익.
얘가 바로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비교되시겠죠? 따라서 직접 상가를 사면 기대수익은 20%, 비교해서 주식을 투자하면 위험하더라. 그래도 최소한 10%는 요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상가를 사겠어요? 주식을 사겠어요? 당연히 기대수익이 훨씬 더 높잖아요. 따라서 기대수익이 높으니까 결국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상가를 살 것이다. 결론 나왔습니다. 항상 투자의 수익률은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을 비교합니다.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커야 된다? 항상 기대 수익이 높을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커야 된다? 기대 수익이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결국 기대 수익이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요구 수익보다 기대 수익이 클 때 투자한다 이런 쉬운 말이 안 나와요. 문장을 살짝 꼬아가지고요.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작을 때 해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구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못 박아버리세요. 학교론에서 요거자만 나오면요. 요거는 언제나 커야 돼, 작아야 돼?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입주론에서 별도로 상권이론에서 이 요거자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 요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화의 토탈 범위와 최소 요거치,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박아버립니다. 항상 요거자만 나왔다면 요거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요거보다 기대가 높을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실현 수익률은 얘는요 이미 실현되었죠. 팔았다는 말입니다. 처분했어요. 처분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가는 기대 수익이고 주식은 요구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둘 중에서 상가가 좋으니까 상가를 투자한 거예요. 샀어요. 상가를 샀습니다. 사고 난 뒤에 5년이 지났어요. 상가를 처분하죠. 팔았습니다. 2억 주고 산 상가를 3억에 처분했다. 얼마 벌었습니까? 1억 더 먹었죠. 1억 더 먹었다면 몇 프로 수익률이지? 20%죠. 50%죠. 50%. 따라서 1억을 더 먹었으니까 이때 50%의 수익률이 생겼다. 얘가 바로 처분했으니까 얘가 바로 실현되었다. 실현 수익률입니다. 실현 수익은요, 이미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다가 아니고 투자했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투자와 거리가 멀어요. 투자했다가 돼버립니다. 과거형이죠. 따라서 항상 투자를 비교한다는 것은 실현 수익은 투자의 비교 대상은 아니다. 실현자는 무조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기대와 요구 수익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이 높을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봐요.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 했죠? 대상 물건 자체로부터 예상이 되는 예상 수익률이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우리 시험은요, 얘는 언제나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항상 A급입니다. 계산 문제. 그런데 우리 교재를 잠시 봐요. 교재를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한 줄만 딸랑 나와 있고 더 이상 설명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우리 책 좀 뒷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한 2장을 넘겨줄까요? 186페이지입니다. 2장을 넘겼더니 186페이지 있죠. 맨 밑에 보시면 네모 5번이 나와요.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인데 괄호 1번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수익은 기대치 괄호 기대수익.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얘가 바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보게 되면 어떻게 푸느냐, 계산 문제. 그러면 세 줄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색깔로 문장이 납니다. 색칠된 부분 색깔 문장을 보게 되면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 동그라미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수익률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죠. 확률과 수익률을 동그라미 있잖아요. 얘를 이제 옮겨서 봅니다.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두 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썼잖아요. 첫 번째가 뭐지? 확률. 다음에 수익률입니다. 확률, 수익률. 그래서 결론, 기대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풀지? 확률 곱하기 수익률 끝. 요거예요. 끝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한다? 가중평균의 합이다. 가중평균의 합이에요.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가중평균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가중치를 든 평균치인데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 아마 제가 지난주에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든 기억이 납니다. 혹시 요 기억나시죠? 사과. 그래서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막내가 있다. 사과가 6개 있다면 저 같으면요 똑같이 2개씩 줄 거다. 얘가 뭡니까? n분의 1이죠. 똑같이 준다. 얘가 바로 산술평균. 산술평균은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이다. 그러나 얘가 아닌 게 가중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장남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장남 많이 먹어. 3개 먹고 차남 2개 먹고 막내 1개 먹어. 가중치를 두고 있죠. 얘가 바로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 그래서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가중평균 아시겠죠?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항상 확률 곱하기 수익률을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하자. 이런 계산 문제는 요 틀만 잡아놓고 문제를 그대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확률 곱하기 수익률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186페이지입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187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죠. 자, 표를 보게 되면 표에서 계산 문제 예제가 나오네요. 첫 번째, 경제 환경 변수, 확률, 수익률 나오죠. 확률 동그라미, 수익률 동그라미 감 잡힙니까?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경제 변수가 3가지죠. 비관적이고 정상적이고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면 불황이죠. 불황. 정상적이면 시장은 보통이고요. 낙관적이면 아주 호황입니다. 자, 이럴 때 자, 비관적이다. 불황일 확률이 20%, 정상적이면 60%, 호황일 확률 20%. 확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평균? 가중평균.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수익률은요, 비관적이면 수익률 4%, 정상적이면 8%, 호황이면 낙관적이면 수익률은 13%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서 자,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이 비관적일 때 확률이 20%죠. 수익률 4%입니다. 자, 시장이 비관적일 때 확률 20% 곱하기 수익률 4%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상적이면 확률 60%, 수익률 8%입니다. 확률 60%, 수익률 8%. 시장이 낙관적이다. 20%, 13%죠. 확률 20%. 수익률 13%예요. 요걸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바로 가중평균의 합이다.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계산 끝났습니다. 자, 이때는 계산하는 방법은요. 전부 다 퍼센트라면 숫자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퍼센트가 되게 되면 이때는요. 하나만 소수로 고쳐주면 돼요. 소수로. 그러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20%면 0.2죠. 곱하기 4%. 60%면 0.6이죠. 곱하기 8%. 얘도 0.2죠. 13%. 그래서 한쪽만 소수로 고치면 그대로 정답이 납니다. 그러면 0.82가 나와요.
정답 0.82. 0.08입니까? 8.2%죠. 퍼센트니까 8.2%. 바로 정답입니다. 8.2%.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8.2%. 자, 만약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실감했을 거예요. 이런 계산 문제는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항상 레벨이 상급 문제가 있고 중급 문제가 있고 하급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예를 보시면서 상중하 중에서 어디쯤 속하겠다? 당연히 하급 문제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주로 9문제, 10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9문제, 10문제. 이렇게 계산 문제가 1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면요, 이런 학급 문제가 두세 문제는 나와요. 점수를 그냥 준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전혀 어려울 바가 없습니다. 이게 수학입니까? 산수지.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계산 문제는 쉬운 유형은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 문제는 이런 문제는 버려야 됩니다. 왜? 푸는데 시간이 5분, 10분 더 걸리니까요. 이런 문제 버리는 문제가 해본들 한 문제, 되게 많으면 두 문제 될까 말까. 그러니까 상급 문제는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급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3회 올해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오죠. 계산 문제 9문제 나왔는데 올해는요, 특별히 진짜 어렵다 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9문제가 고스란히 전부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학급 문제, 중급, 하급 문제. 그래서 원래 시험 치신 분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계산 문제 특강 들으시고 공식 이렇게 암기해가지고요, 계산 문제를 노끈하게 5개는 기본 다 푸시고요, 심지어 9문제를 전부 다 득점했다. 만점이죠. 이런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만큼은 계산 문제까지 상급 문제는 버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본들 한두 문제. 한 문제 버린다 치고요, 나머지 갖고도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계산 문제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계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연습되어 버리면 계산 문제 어려울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 보았습니다. 다음에 교재 원래 페이지 볼까요? 원래 페이지 보시면 182페이지죠. 자, 종류 세 가지: 기업번, 기대 수익률, 니은번, 요구 수익률, 세 번째 실현 수익률, 세 가지를 보았고, 그러면 동안 2번 내에 가서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관계를 보게 되면 기업번만 제목 밑줄, 기대 수익률이 요술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하죠. 나왔잖아요. 클 때.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 결정. 뭐 그걸로 기대보다 요구가 크면 위험이 더 크다는 거지. 이때는 투자를 안 하죠. 얘가 니은번입니다.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하죠. 투자 기각이다. 또 결론적으로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183페이지 네모 3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장을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4페이지 걸어 2번이 있죠.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자, 상쇄관계가 말이 생소하다면요, 상쇄관계와 똑같은 말이 바로 비례관계. 상쇄관계는 비례관계란 말이에요. 즉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래요. 무슨 말이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아진대. 위험이 작을수록 수익도 작아진대.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자, 네모가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네모의 공통점은 뭐죠? 요구 수익률. 요거죠? 요구 수익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네모가 두 개인데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나오잖아요. 요거 옮겨서 봅니다. 자,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얘는 괄호 처리할게요. 세 가지. 그러면 13회 시험 때 오래됐죠. 그때 이런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무위험률이 4%다. 위험할증률이 6%다. 예상 인플레이율이 4%다. 요수는 몇 프로 됩니까? 다 더하면 되겠네요. 10초 만에 볼 수 있죠. 다 더하니까 몇 프로? 정답 14%. 예. 택도 없이 시험 계산 문제잖아요. 예. 시험을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계산 문제로 반드시 어려운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학급 문제도 의외로 풀기가 좋더라. 그래서 단어 3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무위험률은 제목 그대로 전혀 위험하지가 않다. 얘는요, 순수한 시간의 대가를 말해요. 시간의 대가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만 지나가면 보장받는 거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은행에 적금 넣었더니 꾸준하게 계속 이자를 보장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자, 국채를 사요. 회사채를 사요. 국채 수익률.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위험률입니다. 다음에 위험할증률은 말 그대로 위험의 대가다. 얘가 바로 위험의 대가입니다. 이런 이제 변동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얘도 커지더라. 요거는 수익도 커지더라. 위험이 높을수록 그만큼 수익도 커진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무슨 관계? 상쇄 관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말해요. 이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 이외에 불필요한 습관은 싹 버리고 틈만 나면 책을 보는 편인데 이상하게 11월, 12월 연말만 되면 저도 모르게 고스톱을 쳐요. 그 피만 맞고 아시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연말이 되니까 뭔가 좀 허전할 때 저도 모르게 이 앱을 깔아놓고 이제 피만 맞고를 칩니다. 치니까 좀 재미가 있죠. 예. 점수가 잘 나기도 하고 크게 읽기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핑만 맞고 고스톱 칩니다. 고스톱 치다 보면 이제 점수가 났어요. 7점이. 그러면 이제 원고 들어가요. 투고 들어가요. 이 뭡니까? 원고, 투고, 쓰리고 들어가죠. 그럴수록 점수는 엄청 커져. 수익이 높아지지. 예. 그런데 원고, 투고 들어가다가 한번 바가지 서버리니까 내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스톱만 보더라도 원고, 투고, 쓰리고, 포고 갈수록 위험도 커진다. 그렇지만 수익도 커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이에요. 고스톱 돌리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주어진다면 더하자. 예상 인플레율이 뭡니까? 다른 말로 예상 물가 상승률이죠. 이것도 주어지면 더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포함시킨 학자가 바로 피셔라는 학자, 어빙 피셔에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것을 피셔 효과라고 부른다. 피셔 효과이다. 따라서 요순율에 예상 인플레를 반영시킨 것이 무슨 효과? 피셔 효과라고 불러요. 따라서 요것은 항상 이렇게 위험이 반영된 최소한의 수익률이 바로 요거 수익률이고 이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상쇄관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184페이지 요거 수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 장, 두 장 넘어요. 두 장. 두 장을 넘기니까 188페이지죠. 188페이지 보시면 네모 6번 포트폴리오. 자, 칠판 목차 볼까요? 지금까지 위험과 수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5가지 안개했지. 뭐 사금, 법, 인유 5가지 위험이 있고, 다음에 수익률은 크게 종류가 3가지인데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과 실현 수익인데, 실현 수익은 버려버리고 둘 중에 자 무엇이 크다? 기대 수익이 클 때, 기대가 클 때 투자를 결정하더라. 이때 요구 수익은 단어가 3개 있더라. 무위험률, 위험할정률, 예상인플레이율 3가지인데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대개 사람들은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위험이 커질 수도 있더라. 위험. 근데 이 위험은 줄여야 되겠네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그래서 분산 투자. 이가 바로 포트폴리오 일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바로 분산 투자를 말해요. 그러면 기본서를 보시면, 책을 보시면 괄호 2번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 동그라미 1번, 2번 보게 되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단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3번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상관계수 단어가 나와요. 상관계수도 중요한 거예요. 한 장 넘겨서 191페이지 괄호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지금 단어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두 번째는요, 상관계수. 세 번째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요걸로 끝.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방금 3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만 하시면 충분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입문과정은요, 3개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입문과정에서는 자, 앞에 거 2개 있죠.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과 상관계수. 이 2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1, 2월 달 수업에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1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번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인데, 그러면 네모 박스에 있죠. 총 위험 이꼴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려운 말은 크게 없습니다. 한번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1번에서 총위험 이꼴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체계적 위험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피할 수 관로 위험되어 있죠. 이 관로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누구나 피할 수 관로 없는 위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관로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겁니다. 단어를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인데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체계적, 있으면 비체계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인데 이는 다른 말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한 위험이다 해서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네모가 되어 있죠. 네모니까 맞죠? 아, 괄호니까 괄호. 괄호니까 적으면서 공부해야 돼. 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지? 바로 시장의 흐름이다. 시장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죠. 뭐 때문에? 코로나. 전 세계가 꽁꽁 앓고 있잖아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또 얼마큼 올라갑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시장이 나쁘다, 전부 다 뭐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가 바로 체계적 위험입니다.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능한 위험입니다. 분산 가능한 위험입니다. 또 세 번째 빈괄호 되어 있죠. 적으면서 공부하자. 빈괄호. 얘는요, 시장 상황이 아니라 개별 상황, 즉 개별 특성입니다. 개별 특성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동네를 생각하세요.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피할 수가 없죠? 체계적입니다. 과거에 언젠가 IMF가 왔죠.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 상황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 얘가 바로 체계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안에 땅이 있어요. 아주 큰 땅이 있습니다. 작은 땅이 있어요. 얘가 뭡니까? 얘가 바로 개별 특성입니다. 개별 특성.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갑하고 을은요, 똑같이 현금을 3억씩 갖고 있대. 3억 갖고 땅을 살려고 해요. 근데 갑은 욕심이 많은 친구야. 어떻게? 집중 투자. 집중 투자. 네. 그래서 소위 몰빵, 영어로 올인이죠. 그래서 갑은 3억 갖고 한 방에 왕창 큰 땅을 사버립니다. 큰 땅을 샀어요. 몰빵했습니다. 을은 조심스럽게 3억 갖고 분산 투자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1억 원 이 땅, 1억 원 이 땅, 1억 원 이 땅 해서 1억 뭐 분산 투자. 예.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땅을 샀는데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이 지역에 이렇게 도로가 생긴대요. 그러면 큰일 났네. 도로가 생기니까 갑은요, 이 땅이 몽땅 수용당해요. 다시 말하면 보상금밖에 못 받아요. 손해보죠. 쫄딱 망합니다. 그냥 손해가 엄청 커대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을은요, 이 땅은 도로에 편입이 돼요. 수용당하니까 보상금 받아서 당연히 손해봐.
근데 이 땅 봐요. 얼마나 좋아요. 도로에 딱 붙어 있으니까 땅값 왕창 올라갑니다. 이 땅도 도로 접근성이 좋아졌도 땅값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어른요. 분산 투자 결과 손해를 메꾸고도 크게 먹었네. 그래서 어른 바로 개별 특성에 따라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답이 나왔네. 이렇게. 분산 투자는 무엇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피할 수 있는 비체제 위험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체계적 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힘을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오셨죠? 결론은 우리 시험은 뭐지? 우리 시험은 바꿔서 묻더라. 그래서 어떻게? 바꿔봐요. 자, 비체계적 힘은 시장상을 가리킨다. 아니지. 체계적입니다. 바뀐다는 틀린 말입니다. 싹 바뀐다. 특히 요거 속지 마세요. 단골 매뉴얼에 출제가 돼요. 포트폴리오 목적은 체계적 힘이 아니라 바로 비체계적 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드시 비체계적을 제거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체계적 비체계적 힘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그리고 3번 내려가죠. 그리고 책을 보시면 3번 포트폴리오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보니까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옵니다. 상관계수. 얘도요, 한번 들으면 크게 어려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뭘 가리키느냐.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메모가 되어 있죠. 강의 노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관계수예요. 자, 상관계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상관계수는 얘는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수익률의 방향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상관계수 값은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게 됩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지? 자, 부호 플러스가 뭡니까? 마이너스가 뭡니까? 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것은 수익률이 어떤 방향? 동일한 방향입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거꾸로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죠. 다른 방향.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을. 그래서 사업을 하자. 우선을 만들자. 여기다가 한 개 더 추가하죠. 자, 우산도 만들면서 비옷도 만들자. 우산과 비옷을 만들어요. 자, 얘는요. 우산을 만들면서 양산도 만들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우산과 비옷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어느 한 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많이 팔죠. 비옷도 많이 팔죠. 뭐지? 동일 방향.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업은 대박이지. 수익은 엄청납니다. 곱하기 2가 됩니다. 거꾸로 다음에는요. 비가 안 와요. 가뭄이 져요. 가뭄이 지니까 우산 안 팔려. 비옷도 안 팔려. 그러니까 손해가 이만큼 크다. 손해가 엄청 큽니다.
무슨 방향? 동일 방향. 그 다음에 지독한 가뭄이 와요. 우산 하나도 안 팔려. 비옷도 하나도 안 팔려. 끝장났지. 이 순간 공장 문 닫습니다. 예. 답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위험해요. 도 아니면 뭐잖아요. 극과 극입니다. 이런 사업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반면에 우산과 양산을 만들게 되면요. 어느 한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많이 팔리겠지. 그만큼 상대적으로 양산은 적게 팔리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우산 많이 파니까 수익은 나는데 얘보다 크게 먹지는 못해요. 다음에 가뭄이 집니다. 가뭄이 지게 되면 양산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우산이 안 팔려. 근데 양산 많이 파니까 수익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지독한 가뭄이 오게 되면 당연히 양산 많이 팔아. 우산은 안 팔려. 그래도 수익은 남네. 얘가 진정한 사업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여러 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요, 동일 방향은 극단적입니다. 다른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 결론.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많이 해보셨죠? 주식하면 이거 느끼잖아요. 예. 만약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분산 투자해요. 현건이를 사요. 현대건설이죠. SK건설을 사요. 대우건설을 사요. 그런데 말이 분산 투자지 얘는 전부 다 건설주 종목이야. 무슨 방향? 동일 방향. 이럴 때는요. 오를 때는 건설주는 오를 때 다 같이 오르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은 내릴 때는 또 다 같이 내리니까 이때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식도 어떻게 해야 다른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현건이를 사요. 건설주죠. 그다음에 성질이 다른, 방향이 다른 삼전이를 사. 삼전이. 삼성전자죠. 또 성질이 다른 뭘 사자? 제약회사, 바이오. 그래서 건설주가 요즘 안 좋죠. 내리더라. 그래도 삼성전자는 보합이더라. 이럴 수도 있고. 제약회사가 무섭게 뜨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를 상쇄시키고도 얼마든지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상관계수는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동일 방향은 안 좋다. 다른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예. 어렵죠. 예. 이런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관계수를 공부했고 책을 보시게 되면 189페이지죠. 기업부만 보겠습니다. 분산 투자 시 자, 상관계수는 투자 트렌드 간의 수익률의 방향, 수익률 방향이 뭐라고 했죠? 상관계수가 매우 중요한데, 자, 밑줄 합니다.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다른 상이한 투자들로 분산 투자를 하면 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밑줄.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방향이 다를수록 다른 방향이 더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91페이지 괄호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 파트는 이제 1월달, 2월달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상세히 또 쉽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5주차 수업은요.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입문 과정은 여기까지만 기초를 잡아드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이 이제 5주차 수업이니까 다음 주가 6주, 그 다음 주가 7주죠. 그죠? 그러면 다음 주 6주차에는 투자는 끝냈으니까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기초를 잡아드릴 거고요. 또 이제 7주차 12월 마지막 주 수업에서는 계산 문제 기초 특강입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는데 오늘 첫 시간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도 오늘부터는요, 가능한 공부를 하더라도, 혼을 담았어요. 혼을 담아서 노력하시고, 또, 이 하루, 오늘 하루도 이왕이면 혼을 담아서 열심히 하는 하루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격은 쉬워질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